안녕하세요. 저 한겨레신문 정치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주현 기자입니다. 6월 4일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정치 잘 아십니다. 그런데 정치 정말 싫어하십니다. 정치 참 잘 안 바뀝니다. 정치는 우리 삶의 문제라는 명제를 가지고 오늘 한겨레 담에서 보통 사람들의 정치, 보통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알아서 기지 맙시다. 담벼락에 욕이라도 합시다. 뭐라도 합시다. 세 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정치 디자이너 혹은 킹메이커라고 불리시는 분입니다.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인트로 부분에서 킹메이커라고 소개했는데 맞나요? 아니요. 킹 몇 번 만들어 보셨어요? 킹메이커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지 킹메이킹을 해본 사람은 아니에요. 아, 킹도 모르시고? 그렇죠. 이제 정치의 계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철희 소장님처럼 정치 전문가들에게 일종의 특수 대목, 예. 근데 뭐 요즘에는 선거 아니시더라도 워낙 몇 년간 계속 특수 아니신가요? 그렇죠. 네. 네, 요즘 인정.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총선하고 대선 2012년에 갑자기 정치평론 시장이 넓어졌잖아요. 그렇죠. 여러 매체가 많이 생기면서. 총선 대선이라는 시기적 요인과 종편이라는 매체가 또 새롭게 생기니까 두 개가 잘 맞아떨어져서 시장이 확 열렸거든요. 대선 끝났는데도 네. 잠시 좀 위축되더니 금방 이게 다시 열려서 그냥 선거 때에 거의 버금갈 정도로 많아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네. 부르는 대로 안 가고요. 제가 골라서 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이런 얘기 하면 네. PD들이 그러죠. 네. 많이 컸다. 이러죠. 저 대표 상품 썰전. 네. 예, 썰전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치 엔터테이너로서 자신을 자리매김하게 된 그런 프로그램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일단 자신이 방송에 재능이 있다는 거 썰전 하시면서 알게 되신 건가요? 지금도 모르게 방송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어머. 진짜로. 저도 방송에 진짜요? 재능이 있다고 생각 그러면 안 하는데. 재능이 없는데 남들이 다 잘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되나? 시청률 계속 잘 나오나요, 썰전은? 잘 나오죠. 잘 나오고요. 요즘은 그냥 옛날 시청률 조사 같은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다운로드 받아보거나 뭐 다시 보기 하거나 이런 게 많으니까 네. 안 잡히는 그렇죠. 시청자가 워낙 많아요. 숨은 시청률이 훨씬 많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PD들이나 작가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거는 인터넷 같은 데서 SNS에서 얼마나 이게 화제가 되느냐 그렇죠, 이걸 그렇죠. 중요시하는데 썰전은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좀 뜨거운 프로라서 좋죠. 종편마다 물론 다 성격이 다른데요. 어쨌든 종편에 출연하고 계십니다. 현재 종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큰 것 같나요? 또는 시민들한테 종편이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크다고 봐요. 특히 정치 정보, 네. 정치 뉴스가 유통되는 데는 네. 생태계를 많이 바꿔놨다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제 감으로는 진영으로 보면 보수와 진보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보수 진영이 훨씬 유리하고요. 여야로 보면 지금 여권이 훨씬 유리합니다. 종적인 다양성 확보됐지만 건강한가요? 또는 뭐 탁도는 어떤가요? 그러면 물은 흐리죠. 물은 흐린데 네, 예. 네, 왜냐하면 저도 뭐 정치평론가 중에 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네. 워낙 그 수준의 차이가 커요. 저는 정치평론 시장이 조금 더 정화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동일한 목소리만 다 나오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그러니까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나눠봤을 때 보수의 목소리가 좀 과한 것도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는데 이게 좌우 균형이라고 한다면 상하는 균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질적 수준을 담보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걸러주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평론 시장에도 진영 논리가 작동해서 예, 그렇죠. 내가 보수 논리를 강하게 주장을 하면 퀄리티에 상관없이 기용하는 계속 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걸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썰전 뒷얘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개성 넘치는 잘 안 어울릴 것 같았던 그 세 사람이 모여서 재미있게 참 얘기 잘하신다. 근데 실제로 어떤가? 그 한겨레 TV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던데요. 저희는 물론 마음이 넓으니까 썰전에 관한 이야기도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자유롭게. 그 김구라 씨 어떤가요? 좋아요. 좋아요? 네, 더 좋아요? 누구보다? 강용석 저는 이형보다 더 강용석보다 좋아요. 좋아요. 예. 솔직하게. 아, 네, 네. 더 좋아요. 그 친구가 좋은 점은 네. 무슨 뭐 개그맨이니까 웃길 줄 안다는 건 당연한 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아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 할 수 있는 거와 할 수 없는 거를 구분할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네요. 그렇죠. 일종의 분별지를 갖고 있는 것 같고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런 점이 저는 상당한 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인간적으로 그 개그맨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매력적이다라는 생각해요. 강용석 전 의원과 자주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시던데요. 일단 방송 같이 시작하시기 전에 만나본 적 있으세요? 없죠. 아, 거기서 제가 처음. 무지 싫어하던 사람 중에 하나죠. 아, 싫어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더 싫었죠. 더 싫었어요. 처음엔 지금은 더 그냥 싫었죠. 싫은데 정든 건가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방송을 강용석 전 의원이랑 같이 하자 그래서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뭐 사람이랑 하기 싫다. 아, 근데 어떻게 설득이 되셨습니까? 뭐 PD가 이러저런 설명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돈 때문에 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굉장히 서로 다 친해지셔가지고 친하죠. 그리고 저는 뭐 저도 그 친구들도 저를 바라보면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서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강용석 변호사의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건방지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보수 중에 강용석 변호사 정도면 저는 양질이라고 봐요. 그보다 훨씬 못한 보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좀 불만이 가졌던 거는 사고 친 이후에 대응이 우선 마음에 안 들었고요. 난 사고 치고 나면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잘못 안 했다고 우기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에 안 들었고 제가 그 친구 본인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본인이 상처를 준 집단에 대해서 저는 정면 승부를 걸어서 그 사람들에게 용서받는 길을 선택하는 게 정도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할 수는 있으나 더 이상 얘기하는 건 좀 무리라는 생각도 들고요. 생방송 퇴근길 이철희입니다. 물론 그때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렇죠. 네, 그 며칠 전에 그 어떤 기사님이 이 프로그램 틀어놓고 계셔서 진행자 잘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일단 털어놨으면 괜찮으니까 듣는 거 아니에요? 뭐 볼륨을 낮춰서 들을 수도 있죠. 그런가요? 우리는 음악을 끝에 한 곡밖에 안 틀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 말씀 뭐였냐면 참 또박또박 말씀 잘하세요 이거였어. 네. 제가 네. 발음에 컴플렉스가 좀 있어요. 저 라디오 방송하면서 어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방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 내걸었던 게 공정한 방송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어떨 때는 이렇게 막 그 인터뷰를 하면서 막 질문하고 이러고 나면 이렇게 문자가 올라와잖아요. 이렇게 게시판에 문자가 올라오는 걸 보거든요. 보면 저보고 친박이네요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서 제가 저보고도 친박이라고 하는 평가도 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그걸 읽어드리면서 많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뭐 이런 걸 바라볼 때 여러 면모를 다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역시 짧은 이 단상들 가지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구나. 저는 뭐 싫어하지는 않고요. 그 친박이라는 평가는 그동안 제가 못 듣던 평가니까 신선하다. 그래서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게 하나 있었고 네. 진행자는 진행만 하세요 뭐 이런 문자들이 오죠. 그러나 저는 저 누구 편들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 스스로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편은 안 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실제로 제가 궁금했던 거나 이제 관심 많았던 건 진짜 돈 많이 버시겠다 요즘에. 그래서 사모님이 좋아하시고 가족들 전부 다 반기시고. 돈 버는 걸로 뭐 치면요. 그렇죠. 제가 집에 수험생이 둘이에요. 고3이 한 놈 있고 재수생이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이제 두 대학 학비 다 명이니까. 버신 거죠. 근데 이제 과외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재수하는 친구나 고3 되면 불안한가 봐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불안한가 봐. 이러저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잘 구성을 해서 공부를 좀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과외비가 적지 않게 드는 편인데 그런 거를 이제
해줄 수 있으니까 우리 좋아하는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아빠가 뭐 어디 가서 이제 동네도 가면 좀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같이 안 다니려고 그래요. 창피하다고. 네. 이제 토요일마다 분리수거 하잖아요. 네. 아파트마다 분리수거하는 요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집 사람이 같이 가자고 나 손잡을 때마다 제가 핑계를 그걸로 댑니다. 야, 보는 눈이 있는데 세수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나가냐. 아들이랑 해라. 변명거리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제가 양악합니다. 좀 그러시네요. 그래도 어쨌든 돈을 많이 버시니까 그런 작은 불편함이나 뭐 그런 것들 다 좀 봐주는 편이죠. 그렇죠. 네. 네. 뭐라도 합시다 이 책으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책을 살펴보니까요, 한마디로 망라가 돼 있던데요. 지금 현재의 쟁점들 이런 것들을 짚으셨는데요. 이렇게 처음에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죠. 제가 가까이서 본 편이잖아요. 국회도 있어봤고 청와대도 있어봤고 행정부 원자리도 있어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지를 그걸 봤거든요. 우리 흔히 보수 꼴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꼴통 보수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는 깡통 진보라고는 많아요. 보통 그 말을 좀 놨어요. 잘 안 쓰죠. 근데 네. 이제 통으로 제가 비율을 맞춰본 거예요. 네. 진보는 왜 제가 깡통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다 근데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진보예요. 근데 별로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아서 그렇죠. 깡통. 그렇지. 보수는 사실은 이해관계에 예민하고요. 예. 이해관계에 예민하고 이익에 예민합니다. 좀 그런 특징을 갖는다면 진보는 이해관계보다는 주장에 예민해요. 네. 자기 입장과 주장에 대해서는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는 거는 좋은데 근데 너무 그것만을 위해서 토론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걸 한번 뱉어놓은 주장에 대해서는 바꿀 줄을 모르는 것들 때문에 저는 진보의 단점은 시끄럽다. 너무 시끄러운 깡통처럼 자기 주장만 앞세운다라는 거를 비유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꼴통과 깡통 이렇게 맞춰서. 그래도 깡통에게 희망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뭔가 채울 수 있다. 그럼요. 깡통이니까 네. 시끄럽지 말라는 건 답이 아니라고요. 시끄러워야죠. 저는 진보의 장점은 시끄럽다고 봅니다. 진보라는 거는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어떤 미래를 상상하는 거면 각자가 다 다룰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각자가 다름을 가지고 내가 그리는 미래는 이렇다는 걸 토론하면 더 좋은 대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서로 각자의 생각을 갖고 토론하는 게 진보의 장점이라고 해요. 보수가 갖지 못하는 진보만의 장점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장점이 단점으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매니지를 해서 장점으로 만들어 갈 거냐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진보가 저는 다른 사람 얘기도 좀 들어줄 줄 알아야 되고요. 품이 넓은 진보가 있었으면 좋겠고 보수는 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꿈. 지킬 것도 없는데 막 지키자고 원래 옮기잖아요. 꼴통이 잘 뭐가 안 들어갑니다. 새로운 게 주입이 안 됩니다. 보수는 지키자는 건데 지키자는 건 필요하죠. 좋은 건 지켜야 되는데 무조건 다 지키자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꿈 정도는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수는 꿈을 꿨으면 좋겠고요. 진보는 좀 품을 넓혔으면 좋겠다. 꿈과 품. 또 이게 또 대꾸가 많네요. 또 네. 이렇게. 그런 걸 해야 방송에서 먹혀요. 재능. 재능은 갈고 닦아야. 네. 또 지금 대통령으로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어쨌든 지지율은 계속 오르거나 유지하거나 뭐 공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덩치 효과가 있다고 봐요. 대한민국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 이렇게 이념 구분을 워낙 해보면 보수층이 넓으니까. 보수가 넓어요. 이념적 보수.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내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진보보다는 많아요. 그런 보수가 갖는 상대적으로 덩치가 크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영남이라는 지역적 덩치가 또 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인구 우리가 여론조사 표본 구성을 할 때 지역적으로 숫자를 맞추잖아요. 인구 대비. 그러니까 영남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쪽이 새누리당의 강세 지역이고 박근혜 대통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또 많이 표출될 수밖에 없죠. 과잉 대표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인구 구성에는 맞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보수와 영남이라는 게 합쳐졌을 때 갖는 덩치 효과가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 있고요. 물리적으로 그렇고. 예, 덩치 효과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언론의 박수 효과가 하나 있다고 봐요. 보수 언론이 막 박수 쳐주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앵글을 돌려버리잖아요. 이것도 물리적 조건이네요. 지금 네, 현재 이것도 상황.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다뤘을까를 네, 그런 생각 비교해 많이 보면 저도 엄청난 차이가 많이 해봤습니다. 난다고 네.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저는 진영 논리나 진영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세게 지금 양쪽이 나눠서 대결하다 보니까 보수나 영남 중에서도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워낙 첨예하게 지금 양쪽이 대결하다 보니까 진영 논리에 갇히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말을 못 벗어나는 못하는, 겁니다. 아, 네. 왜냐하면 네. 그런 진영 논리나 진영 효과를 극대화시킨 게 예를 들면 NLL 문제라든지 이런 안보 관련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프레임들을 깨야 된다고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효과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지지율 관리는 박근혜 대통령은 잘하죠. 대통령으로 보면 51.6%라는 자기를 지지한 그룹들을 분산시키자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실책을 우리 하나 거론할 수 있는 게 자기 표 찍었던 사람들을 흐트러 놓은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꺼내놓은 아젠다나 이런 것들을 잘 들여다보면 51.6%를 만족시키는 아젠다를 꺼내놔요. 그런 점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 굉장히 능숙한 정치인이라고 봐야 되고요. 예를 들면 기초연금법이나 내지는 뭐 세금 문제 가지고 쟁점이 형성될 것처럼 하고 논란이 생기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신속하게 진화를 해버려요. 그렇죠. 사회 경제적인 네, 문제에 그렇죠. 대해서는. 근데 네. 정치적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미동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갈등이 아무리 깊어져도 네, 들은 척도 네, 안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야당 대표가 만나자 이렇게 얘기해도 노란 대답도 안 해줘요. 그렇죠. 그게 제일 그냥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역대 대통령 중에 이런 사람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언론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죠. 네. 최소한 안 합니다 얘기는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대꾸를 안 하는 적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젠다 관리나 아젠다 세팅의 측면에서 보면 잘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강점을 갖는 아젠다 구도를 깨는 몫은 누구의 몫이냐면 야당의 몫이고 야권의 몫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야권의 무능을 지적 안 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시 그럼 야권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보다 그 평가하시는 게 조금 어렵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아니요, 뭐 안 어려워요. 아닙니까? 할 말 하고 살아야죠. 그러면 1번 김한길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리더십에 대해서는. 김한길 대표의 리더십은 위기 관리에 능한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돌아갈 때 예를 들면 뭐 좋은 대통령 밑에 좋은 총리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잘할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일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챙기고요. 일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잘 아는 관리형. 네, 그런 걸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 볼 때 능숙한데 그러니까 이게 결단하는 리더십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리더십 유형으로 보면 안 맞다고 봤는데 어쨌든 안철수 의원을 끌어들여서 새로운 당을 만든 걸 보면 그런 부분에도 좀 점수를 줘야 될 정도로 저는 자기 몫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상의 것을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건 좀 무리라고 보는 거고요. 안철수 공동대표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안철수 대표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얼마만큼 잘하느냐를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해보려고 하느냐 그거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시간을 줘야 된다. 그거는 문재인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나 둘이 공이 저는 그런 정도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이 엄혹한 시점에 네. 승부수를 던졌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본인의 미래도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전체 게임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으로서 제가 볼 수 있는 점수는 한 뭐 7, 80점 정도. 왜 좀 좋게 보는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한 쟁점을 대통령과 각을 세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대로 좀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합당의 명분으로 삼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워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고 저는 공천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그런데도 그거 갖고 내부에서 논쟁하는 것도 저는 부담일 텐데 이것도 안철수 대표가 정리를 해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못 해내면 리더십이 없는 거죠. 저 오랫동안 정치권에 몸담아 오셨는데 몇 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 93년에 들어왔어요. 93년부터. 네. 그럼 지금 개인적으로 가장 친한 정치인, 안 친하면 친하고 싶은 정치인 누구실까요? 개인적으로 친한 정치인들 있죠. 뭐 김한길 대표도 친하고요. 안철수 의원도 친하고요. 박원순 시장도 뭐 제 딴에는 친하다고 생각하고 두루두루 좀 친하게 지내는 편이죠. 여권 쪽에는 누구랑 친하세요? 여권 쪽에 여권 쪽의 분들도
친하죠. 지난 정부로 치면 박형준 수석 같은 분은 워낙 그 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선배이고요.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안 친하신 거. 안 친하죠. 친할 기회가 친박이시지만 친하고 싶어요. 안 친하고 싶어요. 안 친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거 다 방송 나가요. 어때? 내가 안 친하고 싶다는 거 시비를 걸겠어. 나도 안 친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정원에서. 네. 아니 나는 임기 끝나기 전에 한 번은 부를 거라고 생각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볼 것 같아. 근데 물어봐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도 불러서 얘기 들을 줄 알을 정도의 배포는 있어야지. 그래서 청와대 다녀오시면 꼭 저에게 만나 뵙고 전화를 좀 꼭 해주세요. 아 그럴게요. 네. 녹취를 해올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약속해 주시고 특종인데. 인터뷰하는 보람이 있네요. 그 소장님의 넓은 안목과 깊은 상상력으로 다가오는 이 선거 어떻게 될까요? 그건 예측하고 까발죠, 있으십니까? 알죠. 까봐야 한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은 아직 양쪽 진영이 세팅이 안 됐어요. 네. 대진표가 완료가 안 됐고 각자 무엇으로 지금 선거를 치르겠다는지 구도가 안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제 감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제 입장으로서 전망할 수 있는 것은 2010년만큼 야당이 이기기는 어렵다. 대통령 임기가 초반대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신혼 선거거든요. 허니문 선거이기 때문에 아직도 허니문이었어요? 아직도 허니문이죠. 1년 지났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높고 이렇기 때문에 야당이 불리한 선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야당이 계기를 만들어서 해볼 만한 구도까지 가볼 수는 있겠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얼마나 야당이 해내느냐가 야당의 역량이 전 달려있다고 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제가 볼 때 120% 뛰고 있고요. 지방선거만 겨냥해서 놓고 보면 계신데. 아니죠. 거의 저는 선거의 여왕다운 행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두 기자회견부터 시작해서 네. 규제 완화 이런 생중계 한다든지 드레스덴 선언을 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 역시 이 선거를 어떻게 치를지에 대해서는 아는 분이다라는 생각은 저절로 하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야권은 이제 정돈이 됐잖아요. 진영이 짜여졌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한 거거든요. 조금 더 지나봐야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더 좁혀 들어가면 서울, 경기, 인천 어떻게 보시는가요? 제가 보는 기준으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야권이 선거를 치를 수 있다면 전 야권이 이긴다고 봐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정치로 만들면, 그러니까 수도권 선거로 만들면. 근데 이게 서울 따로, 경기 따로, 인천 따로 각계로 선거 치르면 저는 서울도 쉽지 않다고 봐요. 야권의 입장에서는요, 전체 선거구를 하나의 주제로 묶어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단일 선거구처럼 묶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거든요. 2004년에 왜 탄핵에 대한 역풍 때문에 일거에 당시 야당이 152석을 얻었잖아요. 2010년에도요, 무상급식이라는 거가 전체를 관통하는 이슈였거든요. 포지티브 이슈로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이슈를 만들어내서 가면 저는 야권이 의회 선전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 없이 그냥 각계로 다 뛰고 각계로 그냥 살아와라 이러거나 인물 경쟁으로 조기에 들어가거나 이러면 저는 굉장히 지리멸렬할 수도 있다고 봐요. 무상급식처럼 그러면 지금 현재의 2014년 한국 사회의 그 먹고 사는 문제, 사회 경제적 문제, 그런데 사람들한테 아주 직관적으로 쉽게 다가오면서도 알 수 있는 그런 공약, 그런 쟁점, 의제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무상급식에서 반값 등록금으로 온 과정을 이렇게 보면 대개 우리가 이걸 분야로 따지면 교육복지 분야잖아요. 네. 근데 교육 쪽이 워낙 지금 이렇게 양극화도 심하고 아주 장난 아니잖아요. 거의 우리 흔히 복지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라 그랬잖아요. 요즘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교육이라 그러잖아요.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지금 자녀분들의 그렇죠. 과외로. 그렇죠. 근데 그 사교육 경쟁이 정말 이렇게 부의 대물림이든지 아이들을 피폐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말도 못할 정도로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 쪽의 아젠다, 이른바 교육복지 쪽 아젠다가 대한민국에서 먹힐 수밖에 없는 토대는 만들어져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복지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교육 쪽은 같이 가기가 쉬운 아젠다예요.
왜냐면 중산층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교육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육복지 쪽 아젠다가 먹힐 거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근데 무상급식이 교육복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반값 등록도 교육복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주는 게 좋은데 지금 이제 교통복지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복지만큼 인화성이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우리 사회가 지금 지난번 그 의료 영리화나 철도 민영화 논의에서 보니까 건강 문제, 의료복지 이것도 굉장히 예민한 주제고 저는 먹힐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크게 보면 교육복지와 의료복지 쪽으로 전선을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전선이라는 게 이거 합시다 그래서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물결이 만들어지면서 해야죠. 그게 정말 실력이고 리더십이고 정치력인데 야권이 그걸 보여줘야죠. 그걸 보여주면 저는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책의 제목 뭐라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뭘 해야 하나요? 지금 당장? 민주주의라는 게 묘한데요. 민주주의가 모든 국민을, 모든 시민을 소크라테스처럼 만들 수는 없어요. 그 사람처럼 모두 똑똑한 선택을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민주주의가 주인인 민이, 시민이, 국민이 나 몰라라 하는 체제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의 수고는 해야 돌아가는 체제가 또 민주주의예요. 그런 수고가 뭘까라고 하는 거는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겁니다. 뭐 자기가 좋아하는 편을 결국 들어야 되는 게 정치잖아요. 투표행위라는 건 누구한테 힘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알고 좀 힘을 주자 이거예요. 누가 뭔 주장을 하고 있고 누가 내 삶과 관련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좀 찍자. 그래서 지금은 뭐라도 합시다의 그 뭐는 좀 알기 위한 시간 투자를 좀 하자. 하루에 10분이든 30분이든 왜냐하면 이번에 7명이나 찍어야 돼요. 표를 7번이나 행사해야 되는데 3명씩만 나와도 3, 7, 20일 아닙니까? 20명을 하루에 작심하고 보겠다 그러면 안 보이니까 아침 저녁에 출퇴근하더라도 명함 주는 사람이 있으면 들여다보기도 하고 조금 동네 정치인들한테 관심을 가져서 스스로 좀 찍을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근본적 질문으로 우리는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실제로 정치가 뭘 바꿨죠? 뭘 바꾸죠? 첫 번째 정치는 우리 삶의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는 데가 정치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정치에 무관심하면 나와 관련된 결정을 안 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관심해도 결정은 여전히 내려져요.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그 결정 때문에 덕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는 손해보고 있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관심한 결과적으로 내가 손해보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서 내 거를 따내야 되는 게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죠. 보통 사람이 쓸 수 있는 자기 인생을 바꾸는 데 있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저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봐요. 본인이 열심히 사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요즘 열심히 살아서 뭐 잘 되는 사람 몇 명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인적 해법이 아닌 사회적 해법을 추구해야죠. 사회적 해법의 핵심은 정치고요.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을 다수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집권하게끔 해서 자기한테 맞는 정책을 펼치도록 해주는 게 정치적 해법이거든요. 지금 그 해법 써야 돼요. 그거 말고는 별로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정치를 발견해야 되고요. 대중들은 저는 정치를 발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상이 시원찮은 거야지. 발견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세력의 무능, 이게 저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제가 어디 가면 전략가라는 소리 많이 듣는데요. 제 삶의 전략을 짜는 데는 아주 젬병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살아요. 그냥 열심히 살자. 그럼 뭐 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안 열려도 할 수 없고. 마지막으로 한겨레 신문 독자와 한겨레 TV 시청자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많이 고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터뷰 중에 제가 요즘 벌이가 좋다는 얘기 하는 것조차도 약간 좀 죄송스럽다는 생각하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고단할수록 저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인이 믿고 정말 믿고 짜증날지라도 그 사람들을 바꾸어서라도 정치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치를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수단, 무기로 쓰시기를 꼭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But in the end is right. I hope you had the time of your life.
and unpredictable, but in the end it's right. I hope you had the time of your life.